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참회의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삼중대 금일참회 암어중대 금일참회 지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데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리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목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목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목자 모지사다야 사바. 자, 편히 하세요.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보세요. 우리가 각각 태어나서 다들 이제 살아가지요. 그걸 삶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삶 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 밥 먹고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전제로 하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개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요. 무턱대고. 그 무턱대고 살아가는데 그 무턱대고 사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전부 다 이기심만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득이 될까?
나한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기분 나쁘면은 뭐 친구도 또 친척도 형제도 부모도 없지요. 그런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그런 가느다란 어떤 실 끝에 매여서 겨우겨우 유지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뭐 거미줄 같은데 얽혀가지고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원칙 있어요, 삶에서? 그럼 삶의 원칙이 뭐냐?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자라나는 자식에게 원칙을 말해줍니다. 자식은 그걸 듣습니다. 듣고는 자기가 어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를 살펴봅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식은 큰 혼란을 일으키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이 확인하면은 그것을 마음속 깊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자식의 인격이 돼요. 인품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바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교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0가지 일을 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100가지 다 원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가지 또는 5가지 이게 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로부터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런 것이 이제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간에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짓말하지 않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또는 뭐 남에게 봉사를 해라. 아니면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이런 것이 이제 삶의 원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을 어렸을 때 받으면은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는데 아주 쉬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야, 생리에 맞지 않다 너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자기 몸이 되고 체질이 되고 자기의 생리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원칙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하는데 부모로부터 너는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 자기 부모도 이제 어린 아들이나 딸이 봤을 때 심지어는 아들, 딸한테도 잘못하면은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린 아들, 딸한테 얘야,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좀 잘못됐구나. 너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어린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한없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애호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강아지 사고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를 이제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몸에 이렇게 간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서 사회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뭐 물론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마구잡이가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멋대로가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어디 공식적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보호자라고 합니다. 왜 보호합니까? 어리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뭡니까? 물론 밥도 주고 옷도 줘야 돼요. 필요한 돈도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부모의 정신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자식의 정신을. 그냥 학원에 보내고 학교나 보내면은 그게 되느냐? 무슨 공부하는 데는 이제 될 수가 있지만 인격을 형성하고 인품을 향상시키고 교양을 가꾸는 데 있어가지고는 꽝입니다. 엉터리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양이 없는 사람, 인격 형성되지 않은 사람, 인품이 미달한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돼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까다롭고, 쓸데없이 까다로운 거예요. 쓸데없이 따뜻한 거예요. 그런 어떤 참 인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봤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 사회를 알려면은 그 사회 구성원을 알면 된다. 그 구성원을 알면은 그 사회를 알게 된다. 뭐 똑같은 말이죠. 부모를 알면은 자식을 알게 되고, 자식을 알면은 부모를 알게 된다. 남편을 알면은 아내를 알고, 뭐 똑같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원칙이 있는 인간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원칙이 없는 인간은 매우 참 곤란한 어떤 이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제멋대로 하니까. 원칙이 없는 인간은 제멋대로 해요. 무슨 그 르핏볼이라고 하나? 그런 거는. 그냥 지 미주예요. 지가 최고예요. 남들도 최고인 가운데 자기가 최고여야 그것이 값진 것이지, 남들은 형편없는데 지만 최고라고 해봤자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빛나는 가운데 자기도 빛난다, 또는 뭐 더욱 빛난다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원칙적인 삶에서 이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정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원칙이 있는 정치인과 원칙이 없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에게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뭐 무릎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는 사람은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잘 안 해요. 예를 든다면 대북 정책을 하는데 이 이제 정치인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교육받기를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아래 위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사과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남북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6.25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이 한반도에 있는 무수한 문화재가 파괴됐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이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뭐 같은 동포니까 돈은 안 받더라도 사과해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무조건 내가 착하다 라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은 내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면은 그 착한 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용당해도 괜찮아요. 망해봤자 자기 집만 망하니까. 그러나 국가를 대표했고 지역을 대표하고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과 국가가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표성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정치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나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대표자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 정치를 한다. 남북 교류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이제 대표자가 제대로 된 원칙 있는 대표자가 되면은 그렇게 올바르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멋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나라도 들어먹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그 관례가 있어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무언의 관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사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과를 받아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요구를 해가면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게 돼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짐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원수가 된다. 또 뭐 적이 된다. 이런 것을 겪어봤습니까? 그거 겪어보고 그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가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뭐 살다가 뭐 이혼을 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부부가 자주 만납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가 돼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뭐 겨우 어쩔 수 없어 만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원수가 되기 십상이죠. 그 말은 뭐 말이냐?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적이 되는 거죠. 멀리 있던 사람은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형제 간에 같은 어떤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남매 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 그게 피부치예요.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멀어져 버린 거거든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간격이 골이 생긴 것은 아무리 피가 진해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같은 형제 간에 사과를 하면은 비로소 이제 같은 친형제라고 하는 것, 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복구가 됐을 때 도와줄 수가 있어요. 형이 좀 잘 살면은, 원수가 됐던 동생이 못 살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수가 있죠. 그 사과를 안 하면은, 도와주기 어렵고, 설령 도와준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 못해서 체면치레로 죽지 않을 만큼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치를 봐서 이게 도와주는 흉내만 겨우 낸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개인의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한테 무조건 퍼준다. 무조건 저자세로 나간다. 무조건 슬슬 긴다. 무조건 판문점에서부터 개설까지 엉금엉금 기어서 뛰어간다. 그래 한다고 되느냐? 상대방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을 살아보면 몰라요. 그걸 많이 배워야 알아요. 그는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느낌으로 딱 그냥 생각하면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손을 내밀고 무조건 저사되고 상대방이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어떤 다른 큰 흉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라면서 원칙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그 행위인데 그 형편없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런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고기를 번쩍 들고 이 앞에 우리 저기 밭이 있죠. 밭이 논밭처럼 뭐 합니까? 곡식이 나죠. 자, 여기 곡식이 있어요. 이 곡식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논밭에서 낸 거죠. 우리 이 사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논밭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났다. 국민들이 그런 논밭이기 때문에 그런 곡식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책임이에요. 부모, 아비, 어미가 원칙 있는 자식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내 자식의 정신세계는 다른 어떤 엉뚱한 인간의 엉뚱한 상상력이 바르지 않는 어떤 역사관이, 사회관이, 인간관이, 세계관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내 딸이 외국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것처럼 부모 노릇 다 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런 이제 시기거든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절망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역사는 돌고 도는 거구나.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다시 흥해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법칙인가, 그렇게도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본문을 잘 들으시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날 텐데, 본문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시니까 저렇게 남 간섭하시고, 아이고, 참. 본문 들을 때 본문만 들으셔야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뼈가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이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논밭에서 곡식이 나듯이 그런 국민 속에서 그런 정치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정치인이 태어난다, 4.15 총선에서 어느 당이 누구가 당선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이 잘했다, 그 인물들이 잘했다, 그거 이전에 국민들의 어떤 정서, 국민들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대고마나 사는, 마구잡이로 사는, 막행막식으로 사는 그런 질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롭다. 또 나라의 빚을 지든, 나라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완전히 파산이 나는 것도 있죠. 나라가 파산이 나요. 외국에서 빚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걸 파산이잖아요. 그 나라가 파산이 나든 어쨌든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밥 먹고 기쁘게 살면 된다. 그 빚이 이제 내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 자식이 뭐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신이 그렇게 매약한 거예요. 자, 거기부터 들고 눈 또 초롱초롱하게 뜨고, 요즘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뭐 초등생까지도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뭐 컴퓨터로 한답니다. 컴퓨터로. 그런 얘기 들었죠? 컴퓨터를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이 동네 살고 저 동네 살고 이렇게 사방 흩어져서 뭐 이제 한 학년이 20명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20명이 다 저 집에서 컴퓨터를 열어놓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간이라는 말을. 자, 이렇게 그 선을 그으면 이게 이제 공간이다. 거기죠?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설법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간과 시간의 십자목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시공의 일치라 그래요. 시공의 일치. 시공의 일치. 좀 더 요거를 이제 어렵게 말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몸도 여기 있고 시간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야. 여기는 공간이고 지금은 시간이야. 지금 여기. 이건 시공의 합치, 시공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로 수업하는 건 뭡니까? 떨어져 있어. 선생님은 저 멀리 있어. 그거는 이제 시공 초월이라고 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현대인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못하지. 그런 깊은 생각을 해봤어야 하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이 60, 70이 돼도 40, 50이 돼도 자기 아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잔소리나 하고 인상이나 쓰고 귀여우면 줄줄 빠르기나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정신적인 양식이 되겠어. 자, 우리는 이제 시공초월이라고 하는 시공의 어떤 그런 일치된 세계에서 살다가 시공초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어떤 비범한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냥 문명은 문명대로, 나 자신의 삶은 삶대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적으로 따라가도 그 어떤 문명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고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끌려가는 거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그럼 정신 문명이 되겠죠. 그렇게 정신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사족은 못 쓰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뛰다니고 그러죠.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몰라. 왜 모르느냐? 설법을 안 들으니까. 무엇이 이제 삶의 원칙이고 자기의 정신세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대고마나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왜 우리는 절에 가서 설법을 들어야 되느냐. 법회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우리 절에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설법도 듣고 절도 열심히 하고 그래 했는데 오늘 일요일 이제 법회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요 옆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느라고 이 자리에 안 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 정신은 이제 몰라서 그래요. 자,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과 육체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닌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돈, 물질의 대명사가 돈이에요. 돈이면 다 물질을 이렇게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어떤 그런 시공일치와 시공초월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돈의 노예가 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다. 왜 설법을 들어야 되느냐? 몰라. 간절하지가 않아. 마지못해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법회를 매주 해도 뭐 청부간 하더라도 이걸 꼭 다물고 여기 일내나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법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덕로부신수 그렇게 소리를 내야지. 입을 왜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일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보신 몇 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정말 일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법회를 하고 설법을 듣고 또 사람들을 오라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게 내가 행동한다, 이런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겨우 그냥 마지못해 적당히 하는 흉내만 내고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오면 가기 바쁘고 가면 오기 싫고, 전리를 하면 나중에 뭐 돈 좀 많이 벌어놔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그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붙이긴 하고. 자, 그래 원칙을 세우고 산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바른 삶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몇 가지 안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든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를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정도예요. 그래 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딱 살고, 그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국제사회에서나 남북 관계에서나 아니면 국가 내에서나 항상 원칙이 있는, 살아있는, 원칙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겠죠.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잘 되려면은 깨달음의 국가가 돼야 돼요. 깨달음의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참 그 정신없이 헤매는 걸 보면서 덩치는 커다랗고 나이도 한 60, 70대고 멀쩡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어떻게 넘보려고 해서 넘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가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물질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 앞에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주인공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속에서 저는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살아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무턱대고 살면 안 돼요. 돈 있다고 폼잡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폼잡고 그런 유치한 짓이에요. 그런 철학이 없는 일이에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2000년이 됐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로 보나 인생을 산 것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를 보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일로부터 정치인을 뽑는 투표하는 일, 아니면 친구하고 대화하는 일,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정신력이에요. 정신세계예요. 그럼 그 정신세계가 무엇으로서 구성이 되느냐, 무엇으로서 기둥이 되게 되느냐, 무엇으로서 대들보가 되게 되느냐,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게 원칙. 그렇게 원칙 속에 살다가 원칙 속에서 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것은 원칙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바른 삶이지 않느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못 써요. 여기 우리 좌파들이 삼성이나 뭐 이런 대그룹을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삼성이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가 뭐 함부로 쓰는데 왜 간섭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 삶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여기 개인들도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펑펑 쓰면은 이웃 사람들이 욕해요. 아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해요. 그럴 때 돈도 함부로 못 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것이 이제 삶이었을 때는 더더욱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어떤 그런 원칙적인 삶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불자 형제들이 과연 내 삶에서 원칙이 뭐냐? 원칙이 있긴 하느냐? 몇 가지일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가 실현하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설법을 듣는다. 이것도 좋은 원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원칙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얘야, 절에 가자. 왜 그래요, 아빠? 이놈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 일요일 아빠가 절에 가는 거구나. 그 원칙이에요. 친구가, 아니, 양창성 씨, 오늘 골프 칩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절에 가는 날이야. 그래? 그럼 친구들한테도 양창석 씨는 일요일날 절에 가는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냥 시간 나면은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잖아요. 또, 우한폐렴 돌아다니면 우한폐렴 왔다고 안 오고, 얼싸 좋다, 가기 싫은 차에 핑계거리 생겼다. 그 정도 어린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가고 싶은데,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 가요. 그럼 절에 올래? 니는 뭐, 그냥 굶어 죽을래? 니 멋대로 해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언제 죽을 거는 죽을 거니까 나는 이제 절에 가서 돈 좀 못 벌고 굶어 죽는 쪽을 택하겠다. 원칙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정신력이에요. 그냥 남하고 싸움이나 하고 눈을 까디집고 그냥 째려보기나 하고 그게 정신력이 아니에요. 자, 나라가 기울어졌다.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국민들 정신세계의 원칙이 없어졌다. 삶의 원칙이 없어졌다. 그런 것을 나라가 기울어졌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 논밭에서 낸 곡식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국민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국민이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은 전국의 모든 절에서 설법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안성 도피한사처럼. 그렇지 않고는 어떤 희망의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뭐가 뻔합니까?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다시 흥하고, 그걸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는 흥망성쇠만 있는가? 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흥하면 영원히 더 흥해야죠. 한번 망해봤으면 다시는 망하지 않아야죠. 그게 지각 있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한번 망해보고 또 망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법사의 설법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원칙이 과연 뭐냐. 또 내가 부모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내 자식에게나 내 후배들한테 무엇을 원칙으로 보여준 것이 있느냐? 말해준 것이 있느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봤느냐? 또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스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기둥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기둥으로서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번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도피한사 주지 보살이 느낀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제 자신의 부족, 제 자신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설법을 할 때 안성 시민이 다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겨우 이제 체면치레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큰 고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가 이제 설법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들었던가 봐요. 그 유튜브에서 듣고 잘 들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선생님 혹시 몸 안 아프세요?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만 유튜브에서 설법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몸이 아플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설법을 하고 대중들이 스님의 설법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을 때 스님의 몸이 나만 나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내가 도가 높고 다른 사람은 도가 낮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생이 형상으로 모령상물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인하여 바라는 삶 또 성취한다.